자신들이 묵었던 곳은 집이 아니라 한자에서는 토감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에서는 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달고 맛있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죠. 오늘은 원효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심오한 사상을 가진 분이죠. 그리고 불교학자로서 당시 신라뿐만이 아니라 당나라 일본에까지 알려졌고요. 지금까지도 원효 사상은 널리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효 사상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또 다른 해석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화성시에 가서 원효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는 원효가 이 지역에서 왜 하필 득도를 했는가, 그리고 왜 득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득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삼국통일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660년 나당연합군이 일고의 백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제는 멸망했고 일부 세력들은 복구운동에 전념하면서 망백제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백제 유민들이 생겼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통일의 과정에는 외세의존적 성격이 강하고요. 군사적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당나라의 병사들이 망백제 지역에서 얼마나 갖은 짓을 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당시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요. 또한 이러한 통일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나 불교계에서는 신라가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정치 승려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룡사 구충탑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장승려라든가 그리고 화랑도의 세소고개를 만든 원광, 몇몇 승려들과 함께 뒤를 이어서 의상도 이 계열에 참가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승려들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하고 그리고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고등불교를 수입하는 것은 옳은 태도이죠. 그러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런 통일 방식의 비판적인 견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통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은 종교인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 과정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통일 후에 이런 엄청난 부정적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히 거기서 불교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원효를 중심으로 한 몇몇 승려들이 제가 토종승려라고 붙였던 그런 승려들이 결국은 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그런 승려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군사적 통일, 외세의존적 통일, 그리고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 통일 과정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켰겠습니까? 신라 내부는 물론이고 그리고 새로 신라 영토에 편입된 백제라든가 고구려 지역, 이거 엄청난 것이죠. 다행히 우리 역사에서는 원효를 중심으로 한 승려들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삼국통일이라는 위협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원효의 득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 그 당시의 승려 원효라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었고요. 사실은 화랑도의 낭도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려로서 이미 많은 공부를 했었고 깨우침의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신라의 어느 지식인이나 승려보다도 시대의 상황을 목격하면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아마 그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이런 그가 오죽했으면 다시 한번 실패했던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겠습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떠난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당나라로 떠난 국가 항구는 오늘날 화성시인 남양반도거든요. 현재 당성 일대로 취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기 직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에 어떤 굴에 들어가서 힘들게 버티다가 어떤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희열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호원해지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묵었던 곳은 집이 아니라 사실은 한자에서는 토감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에서는 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달고 맛있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죠. 물론 다른 기록에서는 해골에 담긴 물이 아니라 시신이 썩은 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원효는 거기서 돌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죠. 왜 그러냐면 그가 오도성을 말했거든요. 그 오도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의 심생즉 법생 심멸즉 법멸, 이 내용을 원효가 다시 나름대로 한 겁니다. 심생고 종종 법생, 마음에 따라서 모든 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심멸고 감분불이, 마음이 멸하니까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로구나.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 사상이고요. 일심 사상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을 얻고 의상과 헤어지면서 다시 경주로 돌아가게 됐죠.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원효에게 이런 코련한 깨달음을 얻게 한 그 계기는 무엇일까? 물론 특별한 상황, 극한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의 그의 경험도 충격을 주었겠지만 그의 마음에 다시 돌아온 것은 본국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떠나려고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런 고통을 야기시킨 가장 주된 주체가 되는 당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원효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경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이쪽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라세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 한 인물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에서 시대 상황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시대 정신을 찾고자 하는 많은 지식인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원효야말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민족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문명사적으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 내부에서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남한 내부에서도 온갖 갈등이 난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남북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의 붕괴하는 것까지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효 같은 특별한 지식인들의 생각과 역할은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원효의 행각과 원효의 사상, 이것들을 색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